네,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금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실망감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최용선 더불어혁신 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지켜보면서 총평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이 원하는 입맛에 맞고 구미에 맞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천하람 후보가 오늘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열망하는 또 국민의힘의 내부의 흐름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경선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금 의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실이 얼마나 과거 총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선 기간 내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대소소의 역할을 자임하는 분들과 그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후보들 간의 치열한 어떤 경선의 과정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바람에 대한 열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은? 일단 국힘의 지금 전당대회는 익히 우리한테 익숙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래도 되는 건가? 원래 이랬었나? 네. 약간 혼동스럽잖아요. 그런데 흥미롭잖아요. 그런데 약간 정글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저렇게 센가?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선거 결과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선거 이후에 나타날 현상으로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그래요. 너무 바깥으로 크게 드러나면 곧바로 그에 대한 반작용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역사가 그래왔어요. 네. 이번 국힘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되든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되든 모두 다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이기도 한 천하람 후보의 경우가 과연 어떤 그 성적을 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은 결론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200%, 300% 성공을 거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는 지금 친윤이니 진윤이니 일종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과 복심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을 잡았다면 천하람의 등장으로 집권여당의 대표는 뭘 해야 되는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집권여당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그것들을 제시하는 후보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어쨌든 경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천하람이 작은 돌이지만 그 돌을 묵직하게 던져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흥행몰이에는 성공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국민들도 다 그 점에서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반응이라든가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맞선 여당의 보기 드문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흥미롭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컷오프 통과한 것을 넘어서서 만약 결선 투표를 부득이하게 마련하는 어떤 결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천하람의 득표가 유의미하게 나온다면 저는 결정적으로 그때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천하람에게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될 경우. 네. 그러면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캐스팅 보트가 명확해지는 거죠, 이제.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그때 되면 천하람 또는 천하람의 정치 세력들이 정말 어떤 모습인가. 그들의 속살이 무엇인가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 그 정치력 또는 정치 세력의 어떤 그 유의미한 정도를 평가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관련된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여러 참사들이 있지만 그 참사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잖아요. 네. 상처를 받잖아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공동체의 오랫동안 공동체가 유지된 윤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니까 탄핵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런 논리가 맞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탄핵을 한 경우에서 이게 법적으로 탄핵이 인용될까 하는 점은 조금 의심스럽죠. 예. 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일단 총평부터 또 그것도 들어볼까요, 한번? 네, 민주당이 오랜만에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탄핵이 결국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가져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 국회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수렴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기본법과 그 헌법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 국가가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 그게 정부 부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꾸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정부까지 이 국가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그 기능을 삭제해버리고 혹은 지침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들을 위임받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법상으로는 행정안전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책임을 지든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책임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국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예방을 하고 이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용산경찰서나 용산구청에 이걸 책임을 묻는 식으로 꼬리 잘리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를 민주당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이번에 탄핵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거를 바라볼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게 그냥 단순히 법 조항 구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구성 상황이라든지 이게 보면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렵죠. 네. 9명 중에 6명이 돼야 되는데 네. 찬성해야 되는데 또 2분이 지금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데 이제 결국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무슨 표대결이 아니라 이 전체 합의의 어떤 과정에서 국가의 존재의 의무, 국가가 도대체 뭘 했느냐를 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저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표대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번 탄핵안이 민주당에게는 그럼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잘 몰라요. 정치공학적으로는 철학과 교수님 잘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정치적으로 처음에 사태가 났을 때 민주당이 보다 더 공격적으로 사태에 진입했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이제 큰 정치 세력이 있다 보면 사람들은 그 집단적으로 뭔가를 잘 해주길 바라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참사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것에 아픔을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히 정서적인, 감정적인 또는 어떤 이성적인 대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일원화돼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답답하게 있었던 거죠. 민주당 내부가. 그러니까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할까 이런 결정만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민주당도 충분히 국민이라든가 참사 당사자들에 대한 감정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대변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기능주의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이 못한다면은 민주당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못했다는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상태가 지금은 저는 좀 처참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민주당도 그렇게 접근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접근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지금 민주당 이야기를 더 해보기로 하고요. 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벌써 3번째 출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검찰이 짜놓은 거대한 대화 드라마에 결국은 오늘은 한 세션에 불과한 거고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지난번 2번의
소환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고 기소 여부를 이제 검찰이 빨리 결정을 하고 증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무슨 자백을 지금 하라는 식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소를 하려고 하는 측에서 그동안 거의 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서 뭔가를 지금 그림을 그려놨다고 한다면 이제는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떳떳하게 하면 되는데 자꾸 언론에 이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각조각들을 흘려내면서 뭐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엉터리 같은 소설들을 막 써내면서 모욕주기,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주장들이 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요구하는 조사에도 충실히 응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소상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 가서 이 문제가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원장님하고 기본적인 생각은 같아요. 그런데 법적 절차가 있는데 검사가 저는 조사할 만큼 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서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는 이런 헌정사상 없다고 봐요. 이런 사건 자체가. 네. 그럼 빨리 기소를 해서 법적, 즉 법관의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판단에 따라서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연하니까 저희도 모두가 지쳐 있어요. 이게 네. 도대체 뭐지? 아무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그냥 정서적으로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못 내놓으면서 왜 이러냐 이런 감정적인 다시 말하면 검찰의 지금 형태는 정치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검찰 정치가 국민들을 양극화시키고 있다.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점점 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야로 싸우더라도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같이 발을 딛고 있는 중앙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통의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 건데 지금의 검찰 정치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떠나서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형태는 이 고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검찰은 판단을 끝내야 된다. 네. 판단을 끝내고 그다음 제3자인 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해서 영장도 치려면 치고 일단 뭐 기소하고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관계자발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네. 오고 가고 있는데 수사팀에서는 구속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수뇌부에서는 구속 수사 원칙에 영장을 쳐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사고들을 검찰 수뇌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는 뭐 오락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끌어가면서 민주당에게 더 씌우게 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멈추고 빨리 재판으로 넘겨서 재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두 분께 이제 민주당의 장외 집회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교수님께 먼저 좀 들어볼게요.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탄용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표현도 조금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장애 투쟁이라고도 하고 장애 네. 집회라고 하기도 하고. 일단 장애 투쟁이 되려면 국회가 국회 내에서 역할을 잠깐 멈춘 상태에서 장애를 나갔을 때 장애 투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다른 사태예요. 긴급 사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확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장애투쟁을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애투쟁이라고 몰아갈 필요도 없고 장애투쟁이라고 비판이나 이런 큰 주제가 안 된다. 네. 다만 이게 효과적일 것이냐 아닐 것은 다른 문제 같아요. 정치라는 게 정당 정치라는 게 국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 바깥에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보고하고 그것들을 민의를 전달하고 수렴하는 절차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것들은 그런 장애 집회 성격이고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위 집회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또 거기에 목소리를 담아서 원내에서 어떤 투쟁을 하는 과정에 병행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걸 대립적 관계 혹은 대체적 관계로 장애 집회와 원내 투쟁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일련의 어떤 민주당의 액션에 대해 액션들에 대해서는 두 분은 비교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있거든요. 첫 번째 불안한 것은 무슨 생활 가스비라든가 이런 네. 것이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 문제도 심각한 문제고 그 다른 나라 대부분의 지금 OECD 국가들이 성장으로 전환됐거든요. 우리만 지금 성장 후퇴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이게 꺾이면 10년, 20년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만한 국가적 재난, 위험 상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프레임이 장애 투쟁이냐 집회니 나가면 되니 안 되니 효과가 있니 없니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당내에도 그런 세력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실 그렇게 막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1%가 나왔는데요. 30%대에 갇혀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작년에 대선 지방선거 이후에 20% 초반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30% 초중반대로 왔고 그게 이제 횡보 상태에 네. 있는 겁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1,617만 표 그리고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찍었던 한 940만 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찍지 않았던 이게 민주당에서 이탈해버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끌어내느냐가 숙제인데 이게 뭐 민주당 현재 상황이 지난 뭐 4년 전이나 2015년도에 총선 있기 1년 전의 상황을 비춰보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무당층에 지금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당수 정도의 어떤 무당층과 지지 유보층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숙제인데요. 20, 30대, 특히 이제 수도권의 20, 30대의 이 젊은 유권자층, 그리고 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보내줬던 호남의 유권자 중에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끌고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층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이게 집권 초반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어느 시기나 그래왔어요. 어느 시기나 특별한 국가적 의제가 있지 않는 한 집권 초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집권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과표집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민주당의 경우는 야당의 시절에 초반기에는 국정 초반기에는 대체적으로 20에서 25% 받는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 그것에 비추어보면 현재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이 좋은 상태가 사실은 민주당 내부의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지금 전 정부가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저렇게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 한 40%, 5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집권 초반기에 지금 민주당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국힘의 시간이에요.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이때 야당이 큰 이슈가 없는데 40%를 넘긴다? 이건 기대하기 어렵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여론, 그야말로 민주당은 여론 35%, 30%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너무 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 민생 사안들도 있고 국가 경쟁력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그 조선소 파업할 때 조선소 파업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이탄 의원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아주 절절하게 보여줬어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민주당 국회의원이 적어도 30명, 50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요. 오로지 이 민주당의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은 국힘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 몇 명이 의사결정 구조를 다 하고 의제를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이 구조, 이 정당 구조가 조금 근본적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체계에서 장점은 사실은 비교적 엉뚱한 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30% 얻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라면 지금 난리라고 봐요. 저는 난리라고 보는데 왜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지금 국민의 의지를 감정적인 것을 표출해주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어요. 이탄 의원 또는 그 밖 몇몇 의원 그리고 그분들조차도
그분 이탄 의원이나 제가 김용민 의원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조차도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변방이 있거든요. 아무런 관여를 못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상태에서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존재감이 너무 없는가. 네. 특히 호남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광전남 네. 이야기도 국회의원들 이야기도. 이제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은 상임위장에서 그 7분의 질의 시간을 통해서 정부 여당을 어쨌든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집요하게 어느 민생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황에서 그것들의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민주당의 실망감으로 돌아오고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지난번 그 우리 논의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안전운임제가 지금 편의운임제로 이제 바꿔졌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고 나니까 또 수면 아래로 네. 잠잠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목소리나 민주당의 대안들이 관철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네. 이런 상황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현장에서 발생되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 그냥 면피용으로 공격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 반복되다 보니까 정치가 민주당이 내 삶과 우리 민생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뭔가 내 문제를 대변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당이라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의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 개가 얽혀 있는 지금 아주 다중 복합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갈등 문제들을 지역의 정치권의 문제로 능력으로 이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 다음번 총선의 과정에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치인에 대한 어떤 소구력,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용감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호남 정치인들 특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지역 방송사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뭐 도의원들이 할 법한 무슨 교부금 얼마 확보했네, 예산 뭐 얼마 확보했네만 사실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주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것들을 좀 스토리 있게 그것을 만들어가는 정치인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전국을 휘어잡으면서 뭔가 모범을 만드는 저 정치인이 이 문제 해결에 능력을 갖고 있구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뭔가 묵직한 의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걸 끌고 나가는 힘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 그 정부 예산 그 합의하고 나서 그 부산에 가고 대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광주에 왔더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했다고 똑같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했다고. 네. 저 부산 가니까 다 국힘이 했다고 붙였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했다. 자기가 했다 예.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민주당이 지금 마치 여당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야당은 저는 지금 예산 몇 푼 확보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집단주의적 집단적 이기주의 세력이 있죠. 네. 그것을 대변하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광주, 전남,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 타운홀 미팅에서 확인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물리적인 이득이 오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는 세력이 있죠. 좋아하죠. 그런데 더 큰 바람이 있어요. 광주 사람들은. 호남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제를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발언권을 갖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부분에서 뭔가 컨셉이 있고 패러다임을 이끌어가고 이런 거 바라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호남의 정치인들 이름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광주에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재선 의원인 송갑석 의원의 경우 지금 지난번 민주당 최고위원 나온 때 그때 잠깐 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왔나요? 아니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파를 대표해서 나왔나요?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을 대표한 것처럼 최고위원까지 나오고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광주에서 재선하신 분 입장에서도 그분이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호남 시민들이 보기에 호남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전국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럴 어떤 의제도 없다는 거죠.
이건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건 호남의 정치적 성장 과정이 아주 잘못됐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을 모두가 못하고 있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이랄까요? 뭐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진입되는 경로가 여기는 굉장히 폐쇄적이죠. 예. 지금도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권리당원 작업들을 물밑에서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스떼기로 하고 있고 또 돈 선거가 횡행하고 있고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경선 무대에 오를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역량을 갖추고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동의를 이끌어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와 조직을 통해서 그 숫자를 확보해야지만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는 아주 경쟁적으로 권리당원 확보 작업,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이 호남에서 42만 명입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투표를 15만 명이 했어요. 27만 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 경선 제가 출마했을 때 시장 경선을 보통 한 70~80% 정도의 투표를 하거든요. 네. 또 이 격차는 어디서 오는 거냐? 정당의 핵심이 권리당원이라는데 이 권리당원이 동원되고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정치인들이 중앙정치부에서 소통이 안 되거나 혹은 경쟁력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 천하람의 이 돌풍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네.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도전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 현재에 있는 기득권의 질서를 바꿔내지 않으면 새로운 엔진들이 들어와서 뭔가 여기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동력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수도권과 호남을 비춰보면 수도권은 그 총선 마지막 순간까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찾고 또 찾아서 그것들을 경선에 붙이기 때문에 그 뒤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호남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네. 이게 관건이다 생각합니다. 많이 고여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시민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의 바라는 모습에 대한 걸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한번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수할 때마다 무작정 그것만 공격을 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민심을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볼게요. 네, 패거리 부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외로운 정치인을 찾고 또 길러내는 데 답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의 비극은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외로운 정치인이 아마 좀 의의적 표현인데요. 네. 외로운 정치인은 정치라면 안 되죠, 사실은. 외로운. 네, 중요- 그건, 의의적 표현인데 네. 다시 말하면 꿋꿋하게 자기 의지를 예. 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단주의, 패거리주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그런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원장님 같은 분이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정치도 지향성이 있고 그럼 이런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에서 지역 의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 의제에 대한 다양한 정치 지망생들이 토론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이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 광주 전남이 가장 신문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광주 전남만이 있는 의제가 있습니까? 담론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다 지금 그 건설사들, 신문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조율된 정치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MBC나 KBS가 확실히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첫 번째. 네. 그에 준하는 다양한 지역 유튜브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지역 어떤- 정치인을 네. 가지고 정치 의제를 가지고 이제는 중앙 정치 의제만 다루지 않고 지역 정치 의제를 다루고 지역 정치인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다양한 방송들이 다양한 나타나야 통로가 된다. 좀 생겨야 된다라는 지금 의견. 구조는 안 된다. 지금 신문사는 그런 데가 아니다는 예. 거죠. 네. 다음 댓글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하게 그리고 국민의 마음속으로 나아가기라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좀 뭉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볼게요. 네, 호남에 읍소하는 지역 기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들? 저 세 네. 번째 저기 네 번째. 네티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의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공천권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주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도한 공격에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내고 공천 과정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신인들과 정치인들을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 이게 별개의 문제인데 마치 저 당대표가 사라지면 나한테 기회가 올 것 같고 저 당대표가 있으면 나한테 기회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저 당대표를 흔들거나 혹은 저 당대표가 쓰러진 이후에 어떻게 리더십을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많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도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당원들도 그런 점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천이 첫 번째 가치가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정치에 좀 관심도가 높은 고관여층들은 그걸 느낄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미디어 노출에 의해서만 이게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제 생각하기에 호남 국회의원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당연히 다음에 공천 받아서 재선하고 싶잖아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문제는 공천을 받는데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네. 첫째는 조직, 많은 당원을 모집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당 지도부가 나를 흔들지 않으면 돼요. 연결돼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이외에는 정치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현역 정치인들이 두 가지 이외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무런 컨셉이 없어요. 아무런 정책적 의제가 없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기반이 없어요. 있는지는 모르죠. 마음속에 있겠죠. 가슴에 있겠죠. 그것을 제 안에 있는 철학이 세계적인 학교보다 부족하겠어요? 그걸 바깥으로 못 내는 것이지. 중요한 건 바깥으로 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미디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은 뭉치냐 안 뭉치냐도 중요하지만 뭉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왜냐하면 당 대표의 공천 관련된 사항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천의 입장에서만 당 대표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정치 자영업자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그렇죠. 등장하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그 냉소적이고 아픈 대목일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어떤 방향성을 밟아가야 될까요? 먼저 그 세대 교체 이야기 부분을 인위적인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일지 몰라도 어찌 됐든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천하람으로 대표되는 어떤 세대 교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게 좀 진전되는 모습이 조금은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까? 국힘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정치 지도자를 내부에서 성장시켜본 적이 없어요. 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외부에 다 불러왔어요. 유일하게 내부 정치인은 박근혜가 유일해요. 박정희 대통령도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네. 외부에 들어와서 점령해서 그 당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익숙한 체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일렬로 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고 국힘 내부에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트러블이 있는 거거든요. 네.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건데 민주당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다 내부에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정치적 구조가 어느 정도는 원내 또는 대중정당의 틀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문제는 젊은 정치인들이 공천이나 그 밖에 다른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력이 있으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공천 과정에 대한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고 당내 의사결정도 심각하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젊은 정치인들이 성장하려면 성장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플랫폼을 과연 당 지도부가 만들 수 있는가? 저는 호남민주당은 지금 현 상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이미. 왜냐하면 곧 지금 다음 선거에 보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 성장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귀에는 들어오는데 그림은 명확하게 잘 안 그려집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여의도에 가보면 그런 거 많아요. 이미 수백 개 있어요. 네. 이미 수백 개 있는데 다 기능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주의적이라면 마치 자동차에 있는 부품들 같아요. 그리고 각자 유능한 친구들이 여의도에서 정치 지망하는 유능한 친구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민주당 주변에도 국힘 주변에도 제가 보기에.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정치적 세력화를 하고 자기 의제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어떤 제 생각하기에는 통로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는 자기들끼리 뭔가 어떤 그 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정 구조에 이분들이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심은 공천이에요. 네. 공천이 시의원부터 구의원 모두 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두 가지인데요. 이 플랫폼을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시키려면 공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젊은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성장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제안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나오면서 내부의 인력들을 네. 끌어올리겠다, 발굴하겠다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예비군들이 있죠. 근데 그 예비군들이 기득권 질서에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도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의 기득권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가 먼저 그 기회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또 그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는 토대가 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그 권리당원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천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인데 그게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 과정에 기존에 있는 기득권 질서가 그것들을 용인하고 공간을 좀 열어서 경쟁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뭐 너무 단순화시킨 표현일 수 있지만 5.18 영태론이 그런 것일 수 있나요? 뭐 그건 어느 특정 세대가 역할이 다 했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특정 세대가 자리 잡음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구조를 그 세대가 결국은 나서서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386들이 뭐 세대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난 시간에 누려왔던 그리고 그 전 세대가 공간을 열어줬던 만큼의 어떤 뭐랄까요 공간을 후배 세대들에게도 좀 열어주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어떤 그런 젊은 인재를 찾기 위한, 그러니까 인재를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 제안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국민의 뭔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총선 전까지 좀 네. 논의돼야 될 부분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런 야당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의제를 잘 찾아내야 되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바뀐 세상에 맞는 능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적대적 공정관계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냉정반공주의에 기대서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당이 갈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지난 3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안철수를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종북 세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새로운 어떤 사회가 변화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의제화하는 노력들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을 어쨌든 뽑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관직을 네가 뭘 했느냐, 장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법고시를 패스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민주당의 의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약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정치인들, 정치 시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치 선배들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성장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준석이를 누가 성장시켰습니까? 본인이 성장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천하람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구조 내에서. 저는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젊은 세력들도 스스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감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반발하려면 컨셉을 가지고 반발하려는 거죠. 프로그램을 가지고 반발하려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우리 시민들,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될까? 저는 제발 관료를 뭐 했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무슨 뭘 했니? 관직을 뭐 했니?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계속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프레임, 어떤 계획,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삶을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뭐 입후보자들은 아니지만 마무리 발언 30초씩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천하람 후 변호사가 꼭 그 돌풍을 일으켜서 우리 시사원 프로그램도 덩달아서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주 바라는 바입니다. 굉장히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과정에 새로운 네. 정치 신인들 혹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에 나와서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도 예. 마지막 발언. 저는 뭐 천하람 후보가 지금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왔는데요. 천하람 후보가 민주당 국힘에서 의미 있는 어떤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하기 바라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천하람 변호사 함께 한 것처럼 아주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